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나는 왜 내 말이 힘들까의 저자이고요. 또 리플러스 인간연구소의 소장 박재현입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이 책을 주제로 어떤 내용을 좀 전달할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은 그 대화에 관련된 책도 너무 많고 또 강의도 너무 많고, 그리고 어쩌면은 이 대화라는 것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하는 거라 보니까 좀 약간 지겹기도 해요. 이제는 어쩌면 공감이나 대화나 뭐 이런 사랑 이런 단어들이 되게 중요하면서도 좀 지겨운 단어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들이 좀 들어서, 제 스스로 들어서 어떤 내용을 좀 전해야 될까 되게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일단 한 3가지 정도에 대한 질문을 제 스스로 좀 해봤는데, 그 첫 번째는 왜 내가 대화를 연습해야 되나 라는 질문이었어요. 제가 왜 이 질문으로 시작을 하냐면, 이 책을 내고 나서 되게 듣게 되는 말들이요, 나는 저 사람하고는 더 이상 노력할 게 없다, 저 사람만 잘하면 되지, 나는 이제 너무너무 힘들다, 나 대화 지겹다, 그냥 이대로 그냥 담 쌓고 살겠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물론 그러셔도 괜찮아요. 그렇게 사는 것이 본인의 삶에 더 편하다면 그렇게 사는 거죠. 그런데 저는 하나의 사례로 좀 시작을 해보고 싶어요. 저희 교육생 중에 한 분의 이야기였어요. 그리고 이 책에 담겨있는 사례이기도 했습니다. 이 여성분은 미혼이었어요. 그런데 아주 어려서부터 공부를 잘했어요. 동생의 학업 성적이 조금 낮고 또 부모님의 사이가 별로 좋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엄마가 이 아이를 키우면서 네가 나의 희망이다, 그리고 네가 잘 되는 것만이 엄마가 이 생활을 견디고 사는 거에 대한 보상이 된다, 이런 얘기를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자기가 많이 들었대요. 엄마의 소원대로 좋은 대학을 나왔고 또 연구자로서의 삶을 살면서 사회에서도 아주 촉망되는 그런 젊은이로 지내고 있었어요. 죽기 전에 사람들이 해야 하는 아주 중요한 말들에 대해서 이제 책을 이제 보게 된 거예요. 근데 거기에 이제 사랑한다는 표현, 고맙다는 표현, 뭐 미안했다, 내 용서해달라, 혹은 내가 용서하겠다, 이런 표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이제 글귀를 보게 됐는데, 문득 이렇게 생각을 해봤더니 나는 내가 엄마한테 고마운 일이 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고마운 일이 떠오르질 않더래요. 엄마한테 뭔가 고맙다는 말을 하려고 하는데, 자기는 초등학교 한 고학년 이후부터는 내가 하기 싫은 공부만 하느라 인생을 다 바쳤기 때문에, 근데 그 누구 때문이었죠? 엄마 때문에 그렇게 공부를 해왔기 때문에 고맙다는 말이 엄마 죽을 때까지도 나올 것 같지 않더래요. 근데 오히려 생각을 하면 할수록 엄마한테 사과를 받아야겠더래요. 갑자기 내가 지난날 이렇게 희생하고 내가 원하는 삶이 뭔지도 모르면서 어른이 되었는데, 자기가 자기 스스로 받아들일 때 행복감을 느꼈거나 뭔가 만족감을 느꼈거나 진정한 성취를 맛보거나 그러진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살았지를 생각했더니 그 뿌리 밑에 뭐가 있었냐면 엄마의 불행이 있었던 거예요. 엄마가 너무 불행하다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네가 잘 돼야만 나는 내 삶이 보상받을 거라고 얘기를 했고,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게 노예가 아니면 무슨 삶인가 하는 생각이 들면서 이제 용기를 내가지고 엄마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엄마가 어렸을 때부터 나한테 해왔던 이런 말들이 난 너무 힘들었다. 그러니까 엄마가 나한테 좀 사과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때 엄마가 펄쩍펄쩍 뛰면서 곱게 잘 키워서 힘들어 죽겠는데 쎄빠지게 키워놨더니 2년 말하는 거 보라면서 그렇게 화를 내고 엄마가 이성을 잃은 사람처럼 행동을 하더래요. 그때부터 이제 이 맺혀 있었던 원한이 다 튀어나오면서 자신이 내 삶에 너무 깊이 들어와서 나를 옥죄이고 강요하고 나를 본인의 원하는 삶으로 맞춰서 나를 키우게 한 것에 대한 사과를 한 번도 하지 않을까, 그거에 대한 불만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면서 이 엄마하고 딸은요 정말 원수지간이 되었어요. 그렇게 꽤 시간이 지났는데, 어느 날 엄마가 그 딸한테 무슨 캠프 같은 거를 같이 가자고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이 엄마랑 딸이랑 억지로 이제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어떤 캠프 같은 거를 같이 가게 됐답니다. 편지 낭독을 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이 엄마가 자기 이야기를 쭉 하면서 굉장히 어린 나이에 이제 시집을 오셔서 자식을 낳고 또 원치 않는 결혼 생활 끝에 이제 많이 힘들게 사셨던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딸 내가 아무것도 몰라서 이렇게 힘들게 키운 우리 딸한테 너무너무 미안하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래요. 약간 실신을 할 정도로 너무 많이 울어가지고 기억이 잘 안 난다는 거예요. 대화가 왜 필요할까? 그리고 좀 더 자세히는 대화를 연습하는 우리의 노력이 왜 필요할까라는 질문 앞에서
우리 아주 흔한 이야기 있어요. 트라우마. 트라우마에 대한 게 이제 우스갯소리로도 나올 만큼 아, 나 트라우마야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요. 여러분 트라우마는 그렇게 우스갯소리로 나올 수 있는 단어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의 인생을 그냥 짓밟을 만큼 그냥 생존으로 해서 숨구멍만 까딱까딱 숨을 쉴 만큼 괴롭게 지금 현재를 살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힘이 트라우마에 있거든요. 상대를 배려하고 보살피면서 말을 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 방법을 끊임없이 고민하고 배우는 사람들의 사이에는 이 트라우마, PTSD를 예방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많은 성인들을 만나면 이미 회복할 수 없는 관계를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아주 많아요. 그런데 그분들은 겉으로 볼 때는 방금 사례의 그 아가씨처럼 아주 훌륭해 보여요. 편안하게 보이고 좋은 차를 타고 오기도 하시고요. 아주 명품 옷을 입고 오기도 하십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토로하는 많은 이야기들, 사실 많은이 아니라 거의 100%예요. 그분들의 상처를 듣다 보면 다 말에 의해서 상처를 받고 그 말 때문에 죽고 싶고 그 말 때문에 죽이고 싶은 마음으로 오신다는 거죠. 우리가 왜 대화를 배워야 하는지에 대한 이유는 지금 여러분이 눈을 잠시 감고 여러분이 정말 싫어하는 사람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내가 그 사람을 왜 싫어하게 되었는지를 곰곰이 떠올려 보세요. 내가 죽기 전에 이 자식 내가 가만 안 두고 나도 그냥 이 사람 망치고 나도 죽겠다라고 할 만큼 미워하는 강도가 세면 셀수록 아마도 그 사이에는 그 사람의 말과 행동 때문에 내가 상처받았다라고 해석한 어떤 사건들이 아주 강하게 존재할 거예요. 왜 우리가 대화를 배워야 하는가? 바로 이런 관계를 막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더 큰 비극은 남이 아니에요. 가족이에요, 가족. 아까 그 첫 번째 사례의 아가씨처럼 정말 사랑하고 싶고 또 사랑해야 하고 또 사랑하는 것이 당연한 가족이라는 공동체 안에서 내가 어쩌다 저런 부모를 만나서 내 인생이 이렇게 꼬였나, 내가 어쩌다 무슨 죄를 전생에 많이 지어서 저런 인간을 내가 자식이라고 낳아가지고 이렇게 내 평생을 고생하고 사나 하는 이런 원수 같은 가족의 공동체의 관계를 보면 그 시발점 역시 바로 대화였다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화는 우리가 모두 잘못 배웠습니다. 안타깝게도 대화를 너무 잘못 배웠어요. 내가 원하는 게 되지 않을 때 내가 어떤 사람으로 변해서 행동하는지를 바라보면 바로 나옵니다. 제가 화가 많았었어요. 그 화가 어디에서부터 생겼는지는 모르겠는데 화가 많아가지고 이렇게 말도 빠르고 성격도 급했고 또 화가 많다 보니까 남한테 화를 낼 수 없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나보다 힘이 세거나 나보다 권위자거나 뭐 내가 불편한 마음을 이렇게 함부로 표현할 수 없었을 때 그때가 막히더라고요. 아, 그리고 이 대화를 배워서 내가 이런 상황에도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면 그런 방법이 있다면 어떠세요? 한번 배워볼 만하지 않을까요? 먼저 선생님의 삶에서, 여러분의 삶에서 가장 싫어하는 사람을 떠올려 보시고 그리고 그 사람하고의 사이에 있어서 내가 상처받았던 기억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두 번째는 한번 입장을 바꿔서 누가 나를 가장 싫어할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미움을 받기도 할 거 아닙니까? 저도 떠오르는 사람들이 몇 명 있어요. 아, 이 사람들은 나를 별로 좋아하지 않겠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나를 왜 싫어하는 것 같은지도 한번 객관적으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의도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나도 누군가에게 아픔을 줄 수 있는 말을 하고 행동을 할 수 있기 때문이죠. 자, 이제 두 번째 질문은 뭐냐면요. 그러면 대화를 잘 할 수 있는 그 조건은 뭘까라는 거예요. 사실 대화를 잘 할 수 있는 조건들은 굉장히 많겠죠. 그런데 제가 생각했었던, 그리고 제 삶에 굉장히 도움이 됐었던 진짜 대화를 잘 하기 위한 선제 조건 중에 하나는 바로 죽음이었어요. 이 죽음이라는 것이 대화를 잘 하기 위한 조건으로서 자리 잡을 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두 가지가 있어요. 이제 첫 번째는 한계성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효율성이에요. 이제 몸 건강검진을 받으러 종합병원에 간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검진을 받을 때 약간 몸에 신호가 좋지는 않았어요. 내시경을 이렇게 하다가 의사 선생님께서 조직 검사를 좀 해봐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굉장히 겁이 났어요. 일단 그부터가 겁이 나더라고요. 혹시 이게 암이냐 그랬더니 선생님께서 한 70% 정도는 암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이 암은 딱 이꼬르 죽음이라는 단어가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 병원에서 이제 나와가지고 운전을 하고 집까지 오는 한 30km 정도를 운전을 하고 오는데 너무나 많은 생각들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제 아들, 얘를 어떻게 하면 좋지? 하는 생각과 함께 제가 아들을 끌어안는데 마치 이제 이 세상에서 하직하는 사람처럼 이 아이를 제가 너무 꼭 끌어안은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숨 막힌다고 엄마 무슨 일이 있냐고 저를 이렇게 탁 떼밀었는데 그때 그 아들을 안았을 때 온기가 저 지금도 생생해요. 그리고 그 일주일을 이제 보내는데 굉장히 특별한 일주일을 보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들하고 그냥 일상을 같이 했는데 밥을 먹는 것도 왜 그렇게 그 밥 먹는 모습이 예쁜지, 그리고 아들한테 뭔가를 가르쳐 줄 때도 예전 같으면 이렇게 인상을 쓰고 소리 지를 일도 일로 와봐, 엄마가 지금 하는 얘기 잘 들어야 돼,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야, 마치 유언을 남기듯이 그렇게 하고 있는 저를 봤죠. 그 일주일 후에 다행히도 저는 그 30%에 좀 더 가까워서 암은 아니었고 이제 기형 혹이어서 계속 꾸준히 검진만 잘 받고 있습니다. 이런 사건들은 제 주변에 너무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언제까지 살지를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날이 오늘이 될지 내일이 될지 그것도 알 수가 없죠. 뉴스 하나만 해서 요즘 코로나 때문에 전 세계가 난린데 그 사람이 죽어가는 뉴스들, 그 사람이 내 가족이다, 내 남편이다, 내 친구다라고 한번 입장을 이렇게 상상해서 생각을 해보면 말 한마디를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조건은 이미 우리 모두가 아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인간이 한계적 삶을 살아가고 있는 유한적 존재인데요.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걸 매 순간 깨달을 수 있다면, 혹은 일주일에 하루라도 그거를 깨닫고 살 수 있다면 우리의 대화는 달라질 수밖에 없을 거예요. 두 번째는 효율성인데요. 제가 그 일주일을 시간을 보내면서 깨닫게 된 게 뭐였냐면, 내가 이 시간을 어디에 어떻게 써야 되는지가 아주 명확해졌다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도 이렇게 곰곰이 생각을 해보시면 우리의 너무 많은 날들은, 그리고 하루의 많은 시간들은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의 정신적인 에너지를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소모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조직 안에서 대화 훈련을 할 때에도 업무에 몰입해서 쓰고 있는 내 정신적인 에너지보다 내가 저 상사가 나를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 그리고 저 말이 내가 싫어서 하는 말인지 내가 어떻게 하는 말인지 모호해서 내가 신경 쓰고 있는 내 정신적인 에너지의 소모가 훨씬 더 크다는 거죠. 관계 안에서 낭비되고 소모되는 에너지가 훨씬 큽니다.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댓글들을 가끔 봐요. 사실 잘 보지는 않는데, 그런데 제가 만약에 저에 대해서 만약에 안 좋게 쓴 하나의 댓글을 가지고 마음을 쓰면서 오늘 하루를 산다면 저는 제 삶의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쓰고 있는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차라리 그럴 시간에 나에게 응원이 되고 나한테 힘이 되고 또 나하고 중요한 관계이자 소중한 관계인 가족들에게 좀 더 에너지를 쓰는 것이 현명하겠죠.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죽음을 생각할 때 받을 수 있는 아주 가장 큰 선물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오늘 죽는다고 한번 생각해보고 내가 가족에게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를 한번 떠올려보자라고 하면 이건 교육이 필요 없습니다. 누구나 자신이 독하게 퍼부었던 그 말에 대해서 후회하고 어떻게 하면 이 상처를 그 사람의 마음에서 씻어줄 수 있는지를 고민하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사람한테 고마운 일도 너무 많았었다는 걸 인식하고 또 그거를 고백하고, 그것이 우리가 바랬던 전부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러면 직접적으로 대화를 잘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들은 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물론 마음의 태도죠. 그런데 태도만으로 세상을 살기에는 관계에서 떠오르고 주고받아지는 자극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아마도 대화를 연습하는 구체적 기술이 없이는 그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 될 거예요. 그래서 기술에 관해서는 저는 한 3가지 정도를 생각을 해봤어요. 첫 번째는 내가 주체적으로 나라는 한 사람의 이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굉장히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내가 저 사람의 말을 어떤 식으로 처리할 것이냐,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세 번째는 우리가 이렇게 배우고 나누는 것을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냐에 관한 문제인데요. 우선 첫 번째부터 보자면, 많은 사람들은 참아요. 우리나라는 화병이 있거든요. 근데 외국 사람들은 화병을 잘 이해를 못해요. 화가 나고 서럽고 속상하고 슬프고 좌절스럽고 무기력해지고 또 행복하고 벅차고 설레고 뭉클하고 감동이 되고, 이런 많은 감정들을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걸 하나하나 표현하고 인식하기보다는 이제 억압하고 누르고 그리고 회피하고 지연시킵니다.
내 안에서 대화가 잘 되는 그 첫 번째 방법은 이 불편함을 혹은 이 기쁨을 인식하는 태도입니다. 이 손을 사용해서 연습을 해보기가 아주 좋은데, 이 손을 여러분 가슴에 이렇게 두고 내가 지금 어떤 마음이지? 어떤 감정이지? 하고 감정 리스트, 감정들이 쭉 적혀져 있는 리스트를 보면서, 물론 이제 제 책에도 나와 있지만 감정 리스트 같은 거는 검색해도 아마 많이 나오실 거예요. 한 70개에서 80개 정도 그 이상이 되는 감정 리스트가 있는데, 그걸 이렇게 하나씩 읽어보시면서 내가 지금 화가 난 줄 알았는데 내가 지금 겁이 났구나. 그래서 내가 소리를 질렀구나. 내가 화가 난 줄 알았는데 내가 굉장히 억울했구나. 진실을 밝히고 싶었구나 하는 자기의 진짜 감정이 무엇인지를 인식하는 태도가 굉장히 중요하고, 이것은 기술이기도 합니다. 이거를 왜 하냐면 불편함을 표현하기 위해서 해요. 내가 스스로 생각해 볼 때 난 도저히 참을 수 없어 라고 할 땐 이미 늦습니다. 그때는 어떤 대화의 기술적인 요소도 잘 먹힐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오므라이스에 케찹을 짠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꽉 차 있다면 그 케찹은 꽉 짜질 겁니다. 그래서 화도 마찬가지인데요. 이거 약간 불편한데 내가 이 감정이 뭐지? 그게 첫 번째 스텝이겠죠? 내가 지금 약간 걱정되는구나. 이걸 상대한테 표현해 봐야겠다. 내가 왜 걱정이 되지? 나는 나쁜 일이 생기지 않도록 좀 이거를 미연에 방지하고 싶구나. 그러면 그 얘기를 하시면 됩니다. 엄마가 이거 좀 앞으로 상황이 안 좋아질까 봐 걱정이 돼서 그러는데 이렇게 좀 해볼 수 있을까? 라고 말하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불편함을 표현할 때 상대에게 그냥 바로 가서 말한다면 대부분 실패할 거예요. 이때 중요한 기술은 먼저 잠깐 멈춰서 손을 딱 가슴에 대세요. 생각이 아니라 가슴에 대서 내가 지금 진짜 감정이 뭐지? 그 감정을 찾으세요. 그 다음에 내가 왜 화가 났지? 상대 때문이 아니라, 상대 때문이라는 건 우리의 생각일 뿐이고요. 우리한테 중요한 욕구가 있습니다. 아마도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욕구가 좌절됐기 때문에 내 마음이 섭섭했거나 억울했거나 걱정이 됐거나 화가 났을 거예요. 여러분이 이 감정의 원인인 욕구를 찾는다면, 그리고 그거를 내 스스로 연습하는 훈련을 해본다면, 이 불편함이라는 감정을 더 이상 지연하거나 회피하거나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하고 연결될 수 있는 방식으로 대화할 수 있는 마음의 준비를 지금 이 순간 할 수가 있습니다. 저도 이 연습을 지금 14년째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항상 성공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효과적일 때 정말 내가 이거를 연습했기 때문에 이 위기를 넘겼구나 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걸 꼭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는 타인의 말을 어떻게 들을 것인가인데요. 불편한 말을 들을 때 이 안에는 굉장히 많은 메커니즘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사람의 성격, 그리고 그 사람의 경험, 그리고 그 사람의 기질, 또 그 사람의 학습, 또 그 사람과 그 말을 주고받는 사람과의 개인적인 관계, 그리고 어떤 조직이라면, 공동체라면 그 안에 어떤 시스템, 이런 것들이 다 복합적으로 연결돼서 저 사람의 그 말이 나한테 들어올 때 이게 어느 정도로 불편한지는 달라질 거예요. 그런데 보편적으로만 한번 말씀드리자면, 아까 싫어하는 사람을 떠올려 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는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그 사랑하는 사람들하고 내가 그동안 누가 이기나,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라는 관점 외에 이 갈등을 대했던 또 다른 방식이 있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싸울 때 내가 이기거나 내가 옳기 때문에 네가 나한테 져야만 우리는 이 갈등이 해결된다라고 믿었던 순간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모든 말을, 불편한 그 모든 말을 우리가 약간만 거리를 둬서 저 사람이 하고 싶었던 말이 무엇이었길래 저 사람은 저렇게 가슴 아픈 방식으로 나한테 얘기를 할까, 의도를 생각해보는 노력을 한다면 그 말은 다르게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많은 자녀들이 부모에게 남기는 상처, 그리고 자식에게 남기는 상처들을 보면은요, 그 말들은 거의 대부분이 아주 비참한 방식의 부탁인 경우가 많습니다. 살고 싶지 않다라고 말하는 아들에게 그러면 죽어 이 새끼야 라고 말하는 이 아빠의 말도 사실은 더 잘 살아달라는 아주 간절한 부탁의 말인 경우가 많아요. 엄마는 인간이 사과할 줄을 몰라. 사람이 잘못했으면 인정을 할 줄 알아야지. 이 말은 나는 엄마가 나한테 미안하다라는 그 말만 해주면 엄마 내가 마음이 너무 편안해질 것 같아 라는 부탁이었을지 모릅니다. 우리가 미워하는 사람은 내려놓더라도 내가 버릴 수도 없고, 또 내가 사랑하고 싶고, 그리고 사랑하고 싶은데 사랑할 수 없어서 괴로운 존재들이 있었다면
한 번쯤은 저 사람의 의도가 무엇이었길래 저 사람은 저렇게 아픈 방식으로 나한테 말을 할까? 그 태도로 우리가 들어볼 수 있다면, 그리고 이건 기술이기도 하죠. 저희가 이 비폭력 대화에서 인증 과정, 강사 과정을 다 마무리할 때까지 배우는 것 중에 가장 핵심적인 것들 중에 하나는 상대의 모든 비난은 그 사람의 왜곡된 방식의 부탁이다 라고 배웁니다. 사람들의 모든 말이 비난 섞인 말이 부탁이라고? 그런 마음으로 하나하나 돌려보면, 아, 저 사람이 이 사람한테 이렇게 말했는데 저 말이 부탁이라고? 그걸 한번 돌려보면 아마도 여러분이 깜짝 놀랄 만큼 정말이구나 라는 걸 아마 깨닫게 되실 거예요. 문제는 그 말이 나한테 들릴 때 그때에도 내가 이 말을 부탁으로 처리해서 들을 수 있는지는 좀 더 많은 연습이 필요한 기술이겠죠. 대화를 잘하는 기술의 세 번째는요, 내가 배운 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제가 요만큼을 알았을 때 나보다 이만큼을 많이 알고 있다 하더라도, 이런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알고 있는 요만큼을 많이 나누십시오. 여러분이 오늘 하나를 배웠다면 이 하나를 최소한 3명한테는 가르쳐 주세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대화의 기술을 가르쳐 주십시오. 제가 이 책을 냈을 때 제가 말했던 것 중에 하나는, 대화는 모두 연습이 필요하고 우리 모두는 대화 연습을 배울 필요가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이걸 가르치는 순간 우리는 말하면서 동시에 배우게 돼요. 아, 내가 말한 것을 지키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배우고 나누고 하는 것들을 아낌없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대화를 잘하는 세 번째 방법이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딱 하나만 부탁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강요하면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더 연습을 잘하기 위해서 가르치는 겁니다. 배웠던 방식을 남에게 가르쳐서 그 사람을 변화시키려는 도구로는 절대 사용하지 마시고요. 내가 누군가한테 가르침으로써 내가 좀 더 성숙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자 하는 방법으로만 여러분의 지혜를 많은 분들과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총 3가지를 다뤄봤어요. 첫 번째는 우리가 왜 대화를 배울 필요가 있는가. 두 번째는 대화를 잘 하기 위한 선제 조건은 무엇인가. 세 번째는 대화를 잘 하기 위한 방법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그 마지막 세 번째 방법에서는 첫 번째는 내가 내 마음의 불편함을 어떻게 표현할 것인지를 다뤄봤고요. 두 번째는 나에게 소중한 사람들의 불편한 말을 어떤 식으로 들어볼지를 좀 개괄적으로 다뤄봤고요. 세 번째는 여러분들이 이런 연습을 하시면서 배우는 아주 작은 지혜들을 다른 사람들과 가급적 많이 널리 알리고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오늘 하루, 그리고 오늘이 어제보다 행복하고 또 내일이 오늘보다 더 행복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건강한 관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